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참 되게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떤 서초동에 있는 어떤 한 학교 20대 교사가 초등학교인데 교원으로 이제 임용되고서 처음으로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선생님으로 풍운의 뜻을 안고 간 거예요. 1학년 담임을 맡았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답니다. 일단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결정까지 하시게 된 건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받을 충격도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선생님, 어렵다는 선생님 되고 첫 부임지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좀 소상히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 해보고요. 자, 영신이 여러분께 인간 소화제 노영이가 오늘 또 방송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장식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어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도대체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 또 했고요. 이 월성 원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또 김수현 경주석인가요? 그분도 고발당했고요. 정치 보복이 정말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에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는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있구나.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라든가 500만 달러를 지원용으로 줬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이미 한 10개월 정도 지금 구속해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와중에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 그 부인이 자필 편지를 써서 돌렸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냐. 고문을 하는 거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과연 이게 맞는 상황인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한번 따져봐가지고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들어도 이제 좀 약간 무뎌졌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한번 그런저런 얘기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너무 슬퍼요. 맞아요. 자, 통통생활 세탁세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요즘에 통통생활과 뉴스인사이다가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 중인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들이 쓰는 거 한번 믿고 써보시죠. 우리 영친이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친이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자, 7월 19일 퀴즈 당첨자 3분 중에 배송 정보를 보내지 않은 2분이 있습니다. 이면채님은 뭐 맨날 우리 방송 들으시는데 왜 안 보내셨어요? 빨리 보내시고 나나님도 보내주십시오. 채널 커뮤니티 확인하시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배송 정보 보내주시면 됩니다. 10시까지 안 보내주시면 다 내가 가져요 그냥. 자, 오늘도 퀴즈 나가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3분께 통통생활 제품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정답은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발표는 뉴스마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하거나 우리 이렇게 그냥 이 바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소실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통통생활 세탁세제는 한국표준화폐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중 로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며칠 전에는 독일의 엑셀런트 인증을 획득했다 이런 얘기 했었었죠. 오늘은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얘기입니다. 로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환경보호, 안전, 미래에 높은 가치를 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2번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및 제품의 인증을 부여한다. 3번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이권, 부패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다. 무슨 주방세제가 인증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이권, 부패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로하스 인증을 주는 거다. 정답이 너무 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라면 바로 이 3번의 의미로 로하스 인증을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으로 맨날 외치시고 입으로만 외치시고 이권 부패 카르텔 막아야 된다고 화를 내시고 어제도 경찰한테 그렇게 대노했다고 그러고 예. 자, 이게 로하스 인증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은 통통생활 세택세제가 획득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환경보호, 안전, 미래의 높은 가치를 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2번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업 및 제품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3번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이권, 부패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는 것이다. 네, 정답은 너무 뻔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카르트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계시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실시간 댓글에 정답 맞춰주시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퀴즈 많이 나갔잖아요. 네, 오늘까지만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유계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황소 눈깔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통탄을 그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답은 그래도 맞춰주셨네요. 네. 자, 오늘 바쁜 아침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 수입금지 조치, 후쿠시마 산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압력을 또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네, 일본 정부가 18일에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달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EU가 수산물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을 인용해 한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서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충청남도와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맞다. 후쿠시마 산수산물 수입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EU에서 수입물 금지 조치를 처리한 것을 가지고서 엄청난 것처럼 말하는데 EU랑 우리는 다릅니다. EU는 일단 우리보다 훨씬 이 해산물이나 이 생선 종류 관련된 소비량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위험도 매우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그런 위험성하고는 또 많이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자세한 내용을 제가 EU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무슨 일본에서 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고 지자체가 나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화 돼버린 건지 뭔지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가? 네, 일단 먼저 일본 외무성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외무성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언급한 자리에서 한국 기자가 오염수란 표현을 사용하자 외무성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해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쓸 것이고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통해 이해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를 쓰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쓰는지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저희도 시간을 들여서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표현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전략으로 이제 해석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제 좀 지원 사격을 나선 것처럼 보였는데요. 충남도가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충남도가 발행하는 충남도정 신문에서 지난 15일자에 이제 그래픽 뉴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문답을 실었습니다. 모두 8개 문답으로 작성된 그래픽 기사에서 충남도는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란 문항을 모두 가짜 뉴스고 괴담이라고 이제 작성했습니다. 네.
맨날 뭐 말만 하면 괴담이라 그러니까는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일본은 결국 처리수라고 표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네 그 수산물 수입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를 압박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네. 자, 충남도 뭐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일단 도정신문을 보고요. 이제 여기 도정신문에 표현한 표현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뭐 방사성 오염 물질이 우리 바다로 흘러나온 데에 대한 우려를 범벅이라고 표현하고 정부가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단순화시키면서 질문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은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보다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 농축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남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이제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일일 브리핑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수산물 방사능 안전 홍보를 이제 좀 강화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요. 강화한다고? 그러면 먹어도 되나 보죠? 괜찮은가 보죠? 자, 결과적으로 야당에서도 비난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산 이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 놓고 압박을 하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자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선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강경합니다, 입장이. 근데 중국은 강경한데 우리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대로 처음으로 미국 전략 핵 잠수함에 오르는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갔어요. 네,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제 김 여사가 네, 양평 땅이나 이제 쇼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처음으로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인 SSBN에 올랐는데요. 이때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이지스함이나 해군사관학교에 이어서 이제 미 잠수함까지 유독 해군 관련 행사에 자주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승함 행사 이후엔 별도로 한미 여성 장병들과 만나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이번에 그 경북 예천 호우 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의 부모가 아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실종됐다고 나왔었는데 네. 임명재님께서 해병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이제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나 보죠? 네, 오늘 오전 소식에 보면 이제 네,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네, 이야기가 확인이 확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A1병에 붙이는 중대장에게 구명조끼 왜 안 입혔냐.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지금 수색을 하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색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내 아들 외여동 아들인데 그렇게 해병대 가고 싶어 하더니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 어떻게 살겠냐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조끼를 안 입혔을까요? 이게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그 안전이 일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를 하게 돼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물에 빠졌던 2명은 수영을 해서 나왔지만 A1병은 급류에 떠내려갔다고 장병들은 전했고 결과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0살짜리가 피지도 못하고 별이 되어 슬퍼요. 하늘나라에서는 훨씬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빌겠습니다. 임명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명자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김 여사 얘기 좀 해보죠. 계속해서 김 여사 조용한 외교는 이제는 그냥 미련을 버립시다. 우리가 김 여사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절대 조용한 외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김 여사는 이제 지난해 7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식에도 주요 손님으로 참여했는데요. 올해 3월에는 윤 대통령과 해군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에 참석한 뒤 인근 정박한 세종대왕함과 도산 안창호함을 시찰했습니다. 또 당시에도 세종대왕함 여성 승조원들과 함께 별도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 되면 이제 대선 전에 말씀하셨던 조용한 내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사라진 제2부속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도 또 이제 김 여사는 여성 장병 들과 환담을 했고요. 또 내년부터 군내 대표적인 급여 영역이었던 잠수함에 한국인 여군 승조원이 타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여군이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달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들을 또 언급했는데요.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에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평화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자, 윤 대통령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NCG 첫 회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 사람에서? 네, 이제 뭐 전날에 이제 회의가 열렸다면서 한미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이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날 북한에 도발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겠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 쐈으니까 우리는 또 강경하게 나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핵 미사일 위험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할 것이다.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국민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간이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 변호사님은 라디오 청취율 1위 하겠죠? 지난주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났죠? 예, 8월 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가 방문해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쪽 부류는 어쨌든 MBC 라디오 계속해서 지금 청취율도 올라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청취율 1위라고 하는 것을 자꾸 편향이라고만 이렇게 내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청취자들이 편벽하고 편향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선택이 이 프로그램을 1위로 만들었다면 전체에서 그것도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신 이사분은 박문진이 이제 MBC의 이사, MBC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곳이고요.
방송문화진흥회. 그렇죠. 그리고 이제 MBC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문진에 대해서 이제 감사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뉴스아이킥이 파괴적 편파 방송이다.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파괴적 편파 방송이다.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뉴스아이킥 애청자분들은 전부 다 파괴적 편파 방송, 파괴적 성향을 가진 그런 취향을 가진 분들이고 국민들을 직접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죠.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괴적 편파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청취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파괴적 편파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YJ 킴님께서 아니 신자식 변호사님 1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고요. 네, 자 여러분들 잘 한번 해봅시다. 저보고 자꾸 공시렁님이 노영이가 누나냐 신장식이 오빠냐 물어보는데요. 딱 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누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간용산 투 여의도입니다. 자, 두 분 한 주간 가장 눈여겨봤던 정치관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변호사님 김필수 변호사님. 워낙 사실 이거 시작한 다음에 워낙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애를 먹는데요. 제 기억에 남은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논란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호객행위로 한 것이다. 호객행위. 예,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가 나와서 문화 탐방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예, 그러니까 신박해. 이거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 길을 가는데 리투아니아의 문화 문제 이쪽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님한테 여기 리투아니아 문화 좋아요. 한번 보고 가요. 뭐 싸게 드릴게요. 해가지고 문화 탐방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리투아니아는 명품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 나라는 그 동네는. 뭐 유럽 쪽이고 거기도 명품 샵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리고 뭐 하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명품이나 이런 거 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중심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래도 그 네. 말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순화시켜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명품샵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그 16명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남의 나라 영부인한테 와서 이거 좀 들어와서 사시죠. 빨리 들어보시죠. 무슨 삐끼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호객행위라는 사람 삐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 탐방하시죠. 이랬던 생각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럽 외교 좀 하시죠. 이상범. 문화 탐방 좀 하시죠. 이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저는 근데 그 이용 의원이 거의 다 근거를 댄다고 거기가 섬유 패션의 나라고 250만이지만 그 1인당 GDP가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정도 수인데 1인당 GDP로 보자면 섬유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산업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요. 거기는 식품 등이 1등이고요. 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조업이 2등이고 섬유 패션은 한 3등 정도 됩니다. 네. 가죽 뭐 이런 게 많이 나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 탐방 할 수 있죠. 문화 탐방하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어디 가셔야 돼요? 인사동, 남대문 이런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안동, 하회마을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거기 그 두어 브롤라인가? 브롤리아인. 거의 그 홈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돌체앤가바나 등등의 이탈리아나 프랑스 명품 파는 곳이에요. 리투아니아 명품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갔다가 근거를 대려고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탈리아 섬유 패션 사업과 관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뭐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게다가 또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에코백 속의 명품백 논란. 에코백 속의 명품 파우치 논란. 그거 뭐 샤넬이라 그랬다가 지금 민주당의 그 청년 인사가 고발당했어요. 그러다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인터넷 수사대가 또 찾아내셨군요. 그거 에르메스다 훨씬 비싸다 샤넬보다. 근데 진짜 저는 명품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지 그것으로 추정되는
그 화장품 파우치, 핸드폰 뭐 하나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고 비싸. 하는데 파우치가 비싸. 200만 원이 넘더라고. 23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야. 그런 거는 줄 서서 사고 번호표 받고 살 자격이 주어져야 살 수 있다며요. 그렇죠. 파우치는 그냥 못 사요. 파우치는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파우치가 뭔지는 알아요?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국가 이 정책을 아, 참네요. 나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굳이 에코백은 도대체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냥 차라리 에르메스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나 가지고 있는 에르메스 뭐 꼭 쓰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은근히 알아줘야지 그냥 내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은근 그러니까, 그 인스타에 올릴 때 딱 보면 뭐 평화로운 오후 하면서 쓱 보여주지 그 백을 찍어서 바로 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게 카탈로그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안 해. 나는 오늘 뭐 때문에 평화로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커피는 하면서 뒷배경으로 네, 이렇게 하나 배경으로 갖다 쓱 놓고. 나와야지.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넷플릭스의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거기에 이 셀럽들이 자기 인스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광고하고 상품들을 선전하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게 쫙쫙 나와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에코백 메고 다니는 우리 검소하신 영부인의 핸드백 속에 왜 파우치 그 고가의 파우치가 들어가 있었느냐? 왜 제대로 합쳐하지 그랬냐? 맙시다. 뭐 고가 아니라 뭐 그래요. 짝퉁일 수도 있지. 짝퉁일 수도 있고 내지는 아닐 수도 있고 에르메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는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히 뭔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호객행위 했다는 둥 뭐 또 고발한다는 둥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그랬어요. 사과까지 했는데 잘 못 알아본 사람이 사과까지 했는데 그걸 또 고발까지 할 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쪽 대통령실인가 그쪽에서 입장은 그거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더니 이번에도 또 이랬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거기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고소고발하거나 이렇게 이 버튼이 있잖아요. 김건희, 천공 여기는 직접 나서신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죠? 단독. 정말 이 사람들 단독 잘하죠.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 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했다. 왜냐하면 이 쌍방울이 800만 원을 총 보냈다는 건데 그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이 북한에 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가기 위해 비용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원래 이 방북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다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쌍방울이 대납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중요한 거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이재명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제 이재명이 보고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화영이가 드디어 이제 마음을 바꿨나? 딴 얘기를 하고 있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제 SBS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직접 자필을 쓴 탄원서가 보도가 되면서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괴롭힌다. 도대체가 살 수가 없다. 남편이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혹은 바꾼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김필삼 변호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 지금 사실 이 사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만 해도 지금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실제 아직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진술이 바뀐다는 말을 지금 했는데 이렇게 오래 붙잡아 놓고 오랫동안 계속 수사를 하면은 압박을 느끼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부인이 이거를 탄원서 형식으로 해서 내는 경우는 사실 좀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그 내부에서 이도 빠졌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강한 압박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언론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게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계속 나오고 여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알려진 것보다 훨씬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 그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지금 그를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지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무리하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A4 용지 두매 분량의 탄원서에서 남편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너무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구속돼서 10개월가량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독방에 갇혀 있고 매일매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 조사한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어서 스트레스로 이가 3개나 빠지더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요거 단독 요것만 보면 굉장히 큰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쭉 보면,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스케치한 기사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검찰이 이 미세한 변경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라고, 네. 검찰은 미세한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세한 변경이 뭘까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재명의 보고에 따라서 엄청난 변경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도 나와요. 논문에 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가, 언제 늘어났고 어떤 이유인가. 통계적으로 뭐가 있냐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정된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극단적 선택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앞에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조사를 받고 나서 압박감을 느낀 다음에, 그리고 그 시기는 조사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조사 일정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통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정신적 압박을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매일 출정을 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거를 일반인들은 그게 주는 정신적 압박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조사 방식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압박, 사냥감 몰듯이, 구석으로 몰듯이 하는 조사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러는 걸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실제로 검찰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가석방 75% 복역을 했는데도 내년 6월이 만기 출소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쪽은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가족이 없는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총선 전에, 저 사람들의 성정상 총선 전에 정경심 교수를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은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판결이 나오게? 아니죠. 구속 수사를 하든. 구속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예상입니다. 이건 그냥 저쪽의 행동 패턴을 본 예상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에 이재명 대표를 이걸 가지고 소환을 해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회기가 진행되는 9월 중에 체포영장을 국회로 보내서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니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민주당. 요렇게 할 가능성이 하나. 아예 회기가 없는 8월 달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칠 가능성 하나. 이런 두 가지를 놓고 검찰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백현동하고 이 쌍방울건하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영장을 어쨌든 청구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게끔 하고, 요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다. 요 얘기가 지금 사실은 몇 월 해서 몇 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초전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사실은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검사들이 정말 정치를 한다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정치를 수사처럼 하고 수사를 정치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화영 쌍방울 방북비 300만 불 대납 이 건도 이제 그 전초전으로 지금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 현실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만약에 방북비를 300만 불을 대납했다는 얘기를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한다? 나는 사실 이 말만 듣고도 좀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왜 쌍방울이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왜 보고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왜 쌍방울이 방북비를 대납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뭐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대납했다 뭐 이랬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북 혹은 북한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고 나서서 뭐 뭔가 막 으쌰으쌰 이런 게 있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재명과 북한을 엮어대고 좌파라는 걸 엮어대고 무슨 뭐 공산당을 엮어대고 왜 그런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네. 뭐 전적으로 추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내부적인 이런 걸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공격 중 하나가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른바 경기동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경기도 공격. 그러니까 갑자기 예. 그게 또 나버린 예, 거죠. 그 이야기 그 공격은 사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도 이건 좀 사실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어렵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뭐 극소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의 색깔론 수준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동부 경기 얘기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부터 예. 막 퍼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실제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쌍방울은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기는 한데요. 요거 하나는 제가 약간 방향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구속이 돼 있고 매일 부르면 피의자 신분이 아마 매일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작성되지 않아요. 그럼 작성하지 않고 불러다 뭐 하냐면 자기 이제 그 내에선 티타임, 뭐 면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 시간에 이제 상대방을 쉽게 말하면 압박을 합니다. 압박하고 회유하는 걸 해요. 그래서 이게 조서가 사실은 제대로 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조서 시간이 크게 비어 있거나 심지어 뭐 이건 여기서 이전 얘기가 되겠죠. 뭐 언론에도 어느 정도 나온 소규모 언론에서 나온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동규 씨의 진술 조서를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여러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면담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뭔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면담 시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술이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형사사건 많이 해봤는데 그 A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형범처럼 여겨지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좀 약한 사람이고 B는 좀 센 사람이야. 그럼 B를 잡아넣기 위해서 A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A는 처음부터 B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관적인 진술이 나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A를 막 맨날 불러.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들여보냈다가 나오게 하는 시간이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잠도 한 4시간밖에 안 재우고 매일매일 100회 넘게 불러대요. 그런데 100회 넘게 불러대는 동안에 조서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필 진술이 하나가 딱 나타나요. A의 자필 진술이 그 이전에 했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100회 정도 막 그 사람을 불러대고 뭐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내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런 다음에 한두 번 더 보강을 해요. 그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봐라. A가 이제부터 진술을 했다. 너에 대한 말은 다 달라졌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요. 이 변호사들이랑 이거 관련돼서 말이 많아지긴 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옥 자기 방에 있을 때는 수갑이나 포승을 안 하죠. 그렇죠. 바깥으로 이제 조사받으러 나가면 수갑이나 포승줄에 묶여가요. 그 다음에 조사받을 때도 수갑이나 안 풀어줘. 원래는 다 풀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원래 풀어줘야 돼요. 근데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조사받다가 화장실 갈 때도 포승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불러서 조사 안 하고 그냥 대기시킵니다. 몇 시간을 수갑 차고 포승줄 묶여서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조사실로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해요, 그냥. 그걸 며칠을 하잖아요. 그럼 미칩니다.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정은 해. 출정을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 접견을 못 해요.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압박하는 기술이에요.
미칩니다. 포승줄 메고 수갑 채워서 하루 종일 검찰청 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접견한다고 신청을 하면 오늘 거의 검찰한테 가 있기 조사받으러 때문에 갔어요. 안 돼요. 내일도 안 돼요. 모레도 안 돼요.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수법이에요.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 얘기가 또 엠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또 나와요. 딱 보면.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제가 얘기는 제가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조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게 기소가 어차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변호사들이 재판에 가면 증거인멸 다 부정하고 판사들한테 막 어필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쩌냐. 그리고 실제 여기서 말하면 이화영이면 이화영을 딱 불러가지고 진짜 물어봅니다. 그때 조사 왜 이렇게 썼습니까? 왜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어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은 경찰에서 말하는 취지대로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고문 받았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죠.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요 말씀하고 다른 주제로 뭐 많으니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민주당을 향해서 자필 탄원서를 썼잖아요. 이거는 뭐 민주당을 여전히 믿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수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어느 시점에서 선을 긋을 거냐 아니면 끝까지 안고 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9개월째 독방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두는 거는 명분, 실리, 의리 모든 면에서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모든 면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거예요. 이가 3개나 빠지고 이럴 정도라면 뭐 검찰이 막 이렇게 얼굴 때려서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다 빠지는 건데 그럼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도 건강관리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아주 모멸감과 수치심이 사실은 극에 달하고 도대체 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느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방법이 안 보인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변호사로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해당 변호사님은 잘 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수해복구 이야기를 하면서 또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하겠다. 국가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폐지해서 여기다가 전용해서 쓰겠다는 건데 이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전용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냥 평상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사는 카르텔을 척파하는 거지 지금 돌발적이라고 말할 수도 좀 애매합니다만 인지행정 성격이 강해서 지금 발생한 재난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 재난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었어도 다른 데 가서도 이권 카르텔과 자기가 말씀하시는 카르텔과 연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뭐든지?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관심사가 본인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르텔 혁파에 모든 게 생각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센 카르텔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법조 카르텔, 토건 카르텔. 그거는 보조금 안 주나요? 특활비 이런 게 다 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제 이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이랑 수석 연구위원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게 확신을 다시 하게 이게 인터뷰하면서 이 근대 국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대 국가 짐이 아니다? 곧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산은 법정주의입니다. 네. 예산은 국회에서 가결해서 통과시켜야
쓸 수 있는 거고요. 전용 항목이 아니에요. 국가 보조금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랑 수해복구 예산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 국가는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곳이다. 주머니에서 빼듯이 자유총연맹에다가는 벌금도 좀 내주고 여비도 좀 주고 그럴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들 요구하는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이권 카르텔 돈 가지고 수해복급비도 넣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대 국가 얘기를 한 게 근대 국가가 어떻게 해서 생겼나? 미국 독립혁명으로부터 생겼다라고 하고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생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독립혁명 때 슬로건이 뭐였어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였어요. 국회의원, 내가 의회 의원을 미국에 있는 데서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는데 왜 나한테 세금 주는 거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즉 세금을 부과하고 그 예산을 쓰는 거는 국민의 대표가 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대 국가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결심하면은 보조금 뺏어다가 이쪽에 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말도 안 돼. 근대 국가를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독재적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 황당한 건 맨날 혼을 낸다는 겁니다. 대통령. 격분의 리더십. 격분의 격분, 질타. 경로 이건데요. 비공개 국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제대로 못하면 국토부에게 넘겨라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환경보호를 앞서서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우 피해를 키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얘기 했고요. 또 경찰한테는 왜 이렇게 일 못하냐고 또 막 질타를 하고요. 아주 난리도 아닌데 이 와중에 경찰한테 뭘 질타했냐면 왜 교통순찰 때 차가 5대밖에 없냐 이거 갖고 격분했어. 이게 정말 이 와중에 나는 더 여기 꽂혔어. 내가 꽂힌 건 이거야. 포스트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그래서 어제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인가요? 그분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월성 어쩌고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월성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환경부 장관이 자기네 있는 밑에 사람한테 다 사표 받은 다음에 국토부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책을 맡기겠다. 300년 내에 꽂는다 이런 네. 얘기도 언론에 나왔죠. 그리고 포스트 4대강 사업 내지는 4대강 보호 관련해서 잘못된 지난 정권 때의 모든 것을 다시 도로 바로잡겠다. 4대강 보호 사업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물 관리하면서 수해 나면서 갑자기 이제 4대강 보호 사업 왜 해야 되냐를 갑자기 연결시킨 거예요. 또다시. 왜? 지난 이명박 때 잘했는데 문재인 때 그걸 망가뜨려 놔가지고 일명 이끌했다.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연결을 되게 특이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연결시킨 건 처음 봤는데 맞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가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정부가 뭐라고 설명했냐. 4대강 사업 제대로 안 해서 가뭄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니까 또 4대강. 맨날 4대강이라니까? 왜 자꾸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인식의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환경부 물관리 제대로 해라. 이거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슨 물관리권을 이관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이 바뀌어야 돼요. 할 수 없는 얘기 그냥 막 짓거리는 거야. 그 다음에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환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제로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환경 관리를 허술하게 해야 되고 환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인식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환경 그다음에 돈 이 얘기가 전부 다 따로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다 따로 놀고 이것을 오직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는 딱 하나야. 전 정권 카르텔. 이걸로 모든 게 연결시켜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MB 때 환경비서관 했던 사람이에요. 4대강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제 복권운동 하고 있는 거야, 복권운동. 그렇죠. MB 때 명예가 실추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중단되고 망가졌다. 나 다시 그거 살려보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들려요, 사실을 말하자면은.
윤 대통령은 최근 수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야권의 공격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폄훼됐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민주당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4대강 보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는데 이걸 잘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특이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지금 계속 왜 여기에 집착할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정권에 대한 공격 이게 큰 걸 걸. 공격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예. 근데 이게 환경부하고 저기 이 국토부하고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환경부 쪽 제가 환경부 쪽 일을 좀 또 제가 좀 일을 야오니까 제가 입법 이런 것도 관계돼서 자문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 정책 같은 걸 하면 환경부가 사실 부서 관계에서 그 국토부나 이쪽은 개발 쪽 하는 일이잖아요. 좀 의리입니다. 의리여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그쪽 때문에 밀리고 하는 그런 역학관계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지금 물 관리를 환경부가 한다는 거는 지금 뭐 보호, 자연보호, 뭐 이런 이제 환경 보호 쪽에 초점이 가는 거라면 물 관리를 국토부 쪽으로 넘긴다는 거는 이거를 다시 개발 문제로 본다는. 토건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토건 예. 카르텔을. 산불토건이 또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폴란드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가실 예정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우크라이나 이후에 보건 사업에 뭐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재건. 예, 재건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원전만이 아니라 이 토건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그게 것들이 보이고 완벽하게 있어요. 이명박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전 정권에 대한 뭐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뭐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런 그 강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토건에 더 맞추는, 그래서 개발이나 이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겠다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토건이 돈이 많이 되죠? 예, 보 같은 거 막 만들고 없는 거 이렇게 막 다 풀어 헤치고 토목 이런 공사 이런 거 돈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돈은 막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들어가긴 제가 하더라고요. 팩트 체크 두 가지만 딱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16개 보호 중에 해체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있고요. 네. 다만 수문 개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안 거예요. 하고 있다. 이런 게 차이가 딱 있을 뿐. 첫 번째. 두 번째, 환경운동 단체 탓을 지금 한하진 장관 오늘도 했어요. 네. 어제도. 환경운동 단체가 뭐 반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요. 4대강 한다고 했을 때 환경운동 단체들은 4대강이 문제가 아니라 지천, 지류, 지천, 지금 근데 미호강이나 막아버리니까. 여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러면 썩는다는 거였어요. 예, 예. 그렇고요. 작년 포스코 침수됐을 때 냉천 하천 정비를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하천 정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냉천 하천 정비를 어떻게 했냐면 직선화했어요. 그리고 그 강폭을 하천 폭을 좁게 해서 빠르게 흘러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겠다. 대신 옆에는 전부 다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만들겠다. 체육시설, 공원 하는 거 좋죠. 하지만 강은 어떻게 흘러야 돼? 굽이굽이 흘러야 돼요. 네. 그래야 큰 비가 왔을 때 치수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냉천을 폭을 좁히고 직선화하다 보니까 넘어가지고 포스코가 건립된 이후에 최초로 용광로에 불이 꺼졌던 거예요. 최초로. 네. 건립된 이후에 최초로. 예. 자,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건 그럼 뭔가 뒤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쪽에 눈먼 돈이 많다며, 눈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룸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꼬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건전한 사고방식에 기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꾸 4대강 들먹이고, 자꾸 뭐 옛날 거 들먹이고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앞두고, 수해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화만 내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대통령 스타일이 좀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뭐, 화가 많은가? 뭐 화가 좀 많으실 수도 있죠. 뭐 그거야 뭐. 근데 왜 질문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 안 하고 화만 내요? 화가 나니까.
뭐 본인이 화가 많으신 성격인가 봐요. 근데 이제 화가 많으신 건 좋은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좀 납득할 만한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좀 곤란한 질문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딴 얘기하고 이런 식의 화법, 이런 식의 태도, 저는 이거 조금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통치 스타일이 이게 누군가 범인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던져두고 자 국민들이여 이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번에는 경찰과 환경단체들이다. 홍수 관련해서는 경찰과 환경부 하위 직원들이다라고 이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막 화내는 거야. 뭐 부끄러움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아, 남한테 화를 내야 실제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으로 보이고 자기는 그렇죠. 당연히 범인을 책임 없는 사람인 찍어야지. 것처럼 보니까 이런 경을 칠 놈이 다 있나 해야지. 나는 책임 전가라는군요, 결국에는. 그럼요. 화를 내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아, 또 고도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고도의 방법이 아니라 진짜 자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울 때 써먹어야 되겠네. 벌컥 화를 내? 벌컥 화를 내면 뭐 놀라는 거지, 상대방이. 이 타임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목소리를 키우면서 화를 빠바바바바바바 상대방이 말할 틈을 안 주고 빠바바바바바 내야지. 검찰권이 없잖아요. 칼잡이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그래야 화를 내도 아무도 덤벼들지도 안 못하지. 되겠네. 칼이 없어서 안 되겠네. 참네요. 좀 아쉬운 게 네. 사실 뭐 전제왕권 시절이든 조선시대의 왕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그 수해가 발생하면 자기 일단 먹는 것부터 줄이고 본인이 이렇게 3비나마 반찬도 3찬으로 줄이고 막 그랬어요. 본인의 쌀도 아주 다 자기 탓인 먹고. 것처럼 자기가 네.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네.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좀 나은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종복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 부인을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너무 지나치고 정말 꼴불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얘기, 명품 쇼핑 논란 나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화탐방의 일환이다. 영부인의 행보 자체가 외교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명품 쇼핑이든 문화탐방이든 뭐 어쨌든 막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유상범 의원, 김건희 여사는 리투아니아에서 젊고 패션 감각이 있는 셀럽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용 의원은 그 옛날에 이용 의원은 그 대통령 넥타이 들고 뭐 쫓아다녔던 그 사람 아니에요? 이 색깔이냐 이 새끼냐 논란이 빨간 있었죠. 색깔 뭐 그거 이 새끼 뭐 이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색깔이라고 그러잖아. 이 색깔이라 그랬는데 이 새끼인지 색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리투아니아 큰 산업이 패션이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숍을 방문했는데 왜 그래 적절한 거다 이런 얘기했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하나도 안 샀다. 그 다음날 쫓아갔던 직원도 자기 넥타이 하나 뭐 바꿨나 샀다 그랬다. 막 지금 확인도 안 된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좀 균형 감각도 없고. 뭐 내년 총선 때까지입니다. 아, 총선 지나면 또 달라집니까? 총선에서 곁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저분들이 먼저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거는 뭐 우리 그 뉴스진 사이다 시청자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다. 그래. 근데 참 사람이 네.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유상범 의원. 김병민 최고도 어디 뭐 겸임교수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경희대. 가방끈이 긴 분이고 이용 의원 국회의원이고 좀 가소롭지 않으세요? 그런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리고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위를 타파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합시다. 그 권위를 타파해주고 있다? 네, 너무 그렇게 겁내고 무섭게 볼 필요가 없다. 참 저렇구나. 자, 국힘에서는 김건희는 해외에서 패션 셀럽이다 이렇게 말했으나 오히려 우크라이나 언론은 김건희 여사를 게이샤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괜찮습니까? 뭐 압수수색 해야지 뭐. 리투아니아를? 뭐 사실 그 기사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있던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그런 식으로 묘사된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먼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그 유성범 의원이 그랬다던가요. 그 김건희 여사가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사나 이런 걸 봐서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리투아니아의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공식 항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렇죠. 하려면.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국민의힘의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선시대보단 좋은 시대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조선시대에도 어쨌든 옳은 말 하려고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오히려 이런 좀 무리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한동훈 장관 얘기하고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징계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본인은 잘했다고 끝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반면에 행보가 전남에서 제주까지 호남을 지금 쓸고 다니면서 뭔가 할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적절한 행보인지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보인지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왜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못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뭐 징계 출당까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김기현 대표는 내년에 대구 지역에서라도 내가 공천권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싶다라는 거고 네. 홍 시장은 대구 국회의원 싹 갈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 나름의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어쨌든 최소한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것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고 그냥 전형적 꼰대짓을 하는 거죠. 그 주 4일째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주 4일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세요. 퇴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놓고 자기는 그래놓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갔잖아요. 그리고 1000명의 공무원한테는 막 일하라고 퇴직하시면 그러고.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조금 거리를 둔다는 행보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시고요. 그렇게 못하고. 한동훈 장관은 저는 한동훈과 원희룡이 지금 대권을 놓고 충성 경쟁에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희룡도 지금 뭐 내년 공천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선 때, 낙점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낙점을 받기 위해서 충성 경쟁에 들어간 것이고, 원희룡 장관이 더욱더 분노 희룡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분노 희룡이 막 화내잖아. 화를 진짜 잘 내. 예, 그쪽도 화내잖아. 빈 의자 보고도 화를 내시는 빈 분이라서, 의자한테 예. 그래서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아니죠. 저는 그때는 없었고 거기는 현근택 변호사였잖아요. 그때 현근택이었지. 네, 현근택, 김준호 이제 두 양반이었고 여튼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 진짜 정치를 하고 싶다면 험지 출마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라. 강남 서초 이런 데 말고 대구 뭐 부산 이런 데 말고 강북에 한번 출마를 해보시라. 여기저기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뭐 근데 마포 제가 정청래 보기에는- 대학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한 사람은 총리를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재호 씨 얘기는 이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니 뭐 총리요? 아니면 출마? 그 둘 다에 대한 총리 얘기. 뭐 총리사를 모르겠습니다. 뜬금없다 이런 두고 얘기 보자고요. 하던데. 예. 근데 무슨 그 총리를 해요, 그분들이?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죠. 아니 그 계산을 하겠죠. 한동훈이 총리로 설치고 다니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후보로 출마하는 게 그 총선에 도움이 될까?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윤통 입장에서는 총선 끝난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놈이 누구지? 그치,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그걸 할 봐야지, 거고. 사실은, 예, 총선 그것도 이후에. 계산을 할 거고. 뭐 예. 한동훈 장관도 지금은 이제 장관이 자연스럽지만 장관 발탁됐을 때는 설마 했었잖아요. 뭐 그런 파격적인 선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건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 출마설인지 설이 아니라 그냥 뭐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끝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유상범 의원이 출마 안 할 거다. 한동훈 본인 의지로는. 이거 무슨 얘기야. 대통령이 시키면 나오지만 아니면 안 할 거다. 얘는 그냥 장관 할 거다. 이런 거 같아요. 이거는 유상범 의원이 잘 한동훈 모르는 거야? 띄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 띄워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출마를 하면 한동훈 개인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출마하는 거고 대통령의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고 출마를 안 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의 이 얘기는 한동훈을 띄워주는 겁니다. 좋아요. 자,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의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전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면. 그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시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저는 불체포 특권이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소모되는 것 자체가 매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불체포 특권은 이게 저기 연원이 13세기까지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그 전제 시스템, 민주주의 작동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 행정 권력이 그런 전행을 국회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도구고 그래서 헌법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마치 몇몇 사람들의 정말 특권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포기하니 어쩌니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만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질을 호소하는 건데 호도하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특히 민주당 쪽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정적 부담 때문인지 이거를 미리 포기한다. 그다음에 혁신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경중을 잘못 따지는 거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 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자기 정치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은퇴하면서 소위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세훈 정치개혁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철을 시켰는데 그때 막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자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니까 싹 없애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그 국회의원 직위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 다 될 수 있어. 근데 신인들은 직위 없는 사람은 사무실 못 내. 그 다음에 거대 정당들은 거기에 구의원,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을 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무실로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연아처럼 돈 받아요. 직위 없는 사람들은 문영비다 뭐다 해서 즉 그냥 눈앞에서 없앴지만 오히려 불법을 더 많이 음성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치 그것이 정치개혁에 꽂힌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우를 저는 민주당과 혁신위가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가 마음대로 함부로 포기를 합니까? 맞아요. 예.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함부로 포기할 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어쨌든 이제 혁신위에서도 뭔가 해야 되니까 또 내지는 다른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 모습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이걸 가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이상해지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좀 약간 저는 이분의 그 표현 방식이 좀 이상하긴 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이것도 연기됐는데 깨벽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면 너무 기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화를 자초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또 이낙연 잘 알 것.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혁신위가 1호 안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통과를 시키고 그걸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본질적으로 잘 당하고 있는 것인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이런 발언들도 그렇고 혁신위원회 자체가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구조나 아니면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그런 단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고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혁신위가 이런 단기적인 소모성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라도 성과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당 대표가 또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위 안을 존중하고 따라야 될 의무도 있죠. 근데 혁신위 안에서 정말 국민들이 혁신으로 느낄 만한 그리고 구조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즉, 하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에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 야당을 포함해서 전체, 소위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힘을 통 크게 큰 전선에서 모아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노선, 슬로건이 뭐가 돼야 되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 공천과 선거연합 등등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혁신의 관건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리나님께서 신 변호사님 앞에 있는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답을 해드리면 주방 세제입니다. 사과 향이 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인증인 로하스 인증 받았고요.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또 인증 받았습니다.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다죠. 일종 주방 세제 500ml짜리가 저 모양입니다. 자, 오늘 또 이 두 분하고 같이 하는 3인 3색 주간 시사 맛집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고요. 통통생활 세제, 신상품 4종 세트,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수세미 등 4종, 세정력 좋고 향 좋고 피부 자극 없고 모든 방면에서 인증 다 받았다는 거. 통통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 가기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오늘까지 우리들이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성 퀴즈를 냈는데 이게 끝이라는 거. 안타깝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